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 8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벌써 오픈한 8번째 순서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골서 더 브리핑 기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너명도 정했습니다. 예,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코너명을요, 수요일 날 1부에는 성역 없이 어떤 주제든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침없이 토크한다. 그런 의미를 새겨서 일사천리, 또 고일서 기자님의 이름에 일자가 들어가서 일사천리로 정했습니다. 일석이조가 제일 좋은데 일사천리도 괜찮죠? 일석은 되는데 이조가 안 돼서 이조거리가 되면 그때는 그걸로 하죠.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2부 주제가 예. 검찰개혁입니다. 예. 이제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말이죠. 지금 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가 뭐냐? 예. 이렇게 물어보면 1순위가 검찰개혁입니다. 예. 진보 진영, 진보 성향 유권자들에서 압도적입니다. 예. 그 정도 심각하다는 거죠. 예, 그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잘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좀 마음이 좀 좋은 게 뭐냐면 검찰개혁이 참 어려운 과제거든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동떨어진 거하고. 근데 네. 이 최근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진짜 이 피부에 와닿는 과제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깨닫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 예. 때 검찰 문제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예. 평검사와의 대화 이런 예, 것 때문에 예. 하면서 대통령은 굉장히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예, 중요한 건 알겠는데 예. 뭐 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봤어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노 대통령의 서거, 그 수사 과정,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예, 그리고 또 박근혜 탄핵, 예, 조국 장관의 어떤 사태 예,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예. 이게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하루하루 이런 검찰을 그냥 둬야 되겠냐 하는 분노가 막 이글거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검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예, 당할 수 있겠구나. 예. 나도 당할 수 있네? 예.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검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 민주주의가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절박한 심정들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래서 잠깐 광고를 좀. 광고하십시오. 예. 제가 여기 조국 일가 검찰 수사 네. 그 인권위 탄원을 했었죠. 네네. 그래서 그때 탄원서에 서명해 주셨던 분들,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구속 연장 반대 탄원 서명 받았던 분, 그걸 진행했던 그러니까 인권위 진정팀, 뭐 기구가 아니라서 네. 그 은우근 교수님, 뭐 김민훈 교수님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했던 그 기구는 아니지만 예, 거기서 검찰개혁 뉴스레터라는 것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개혁이 오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더 브리핑 저 혼자서 다루기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이제 흘러 지나가는 기사, 좋은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재판 관련 기사라든가 그다음에 검찰개혁 관련 기사라든가 특히 요즘 한명숙 총리 사건이라든가 유우성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사를 모아서 일주일에 원래는 한 번 보내려고 했는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2번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는데 검찰개혁 뉴스레터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첫 줄에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나올 주 2회 정도 발행해서 보내드립니다. 아니, 그럼 거기에 그 실제 실무적인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쓰는 건 아니니까. 기사 있는 것들 예, 취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주로 이제 더브리핑 올리는 거 조금 하고 주로 이제 지금 한겨레하고 MBC에서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와서 또 아직도 아주경제라든가 내일신문 같은데 네. 잘 안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아서 링크를 모아서 보내드리는 식이니까 제가 뭐 일이 크진 않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워낙 또 바쁘시니까 더브리핑 하기도 바쁜데 예, 또 제가 박시영 TV 나오기도 벅차고 예. 그런 와중에 또 그러니까 검찰개혁 때문에. 중요하기는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일은 제일 적은 알겠습니다. 일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들이 또 우리 지지자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의지를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유지시켜 관심을 유지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많이 좀 네,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 뉴스레터 검찰개혁 뉴스레터 검색하시고 첫 줄에 딱 나옵니다.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메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름도 필요 없고요. 최근에 국민들이 가장 재밌게 본 내용 그리고 열받아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튜브에 슈퍼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종의 후원이죠, 후원. 우리 지금 여기 라이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슈퍼챗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900원부터 50만 원까지 할 수가 네. 있는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네. 씨가 진행하는 거죠. 네. 거기가 슈퍼챗 전 세계 1위였다. 뭐 7억 7천 얼마를 받았다. 이게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MBC에서 취재를 했었고요. 예. 프로그램을 달았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지. 강용석이 왜 이렇게 예를 들면 투표 조작했다. 네. 뭐 선거 부정이다. 그다음에 뭐 갖은 막말, 되지도 않는 주장들을 늘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예. 상업주의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야, 저 정도로 돈을 많이 슈킹해? 예. 깜짝 놀란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진보 유튜브들도 그렇게 뭐 슈퍼챗이 있는 줄 알고 예. 뭐 보던데 진보 유튜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많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또 의식해서 뭐 이렇게 흔히 말해서 뭐 막말을 한다 선정적으로 하거나 그런 진보 유튜브는 거의 없으리라 거의 보고. 없고. 예. 그다음에 그 시청자들의 자세와 태도도 좀 다르고요. 누가 10,000원 올렸어.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근데 거안 제가 하셔도- 예. 보고 좀 화가 났던 것은 그냥 그런 식으로 그 분노와 혐오를 자극해서 돈을 땡기는 그것을 아웃레이지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제가 지지난 언론개혁 특집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노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효시는 거의 팍스뉴스이고요. 그런데 이 전형적인 분노 산업인 것이죠. 가로세로 연구소라든가 이 슈퍼챗이. 근데 슈퍼챗의 1등부터 100등까지가 거의 다 일본의 게임 프로그램들인데 우리나라의 그 분노를 부추기는 그런 채널이 1등부터 뭐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채널 자체도 문제지만 구글에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분노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더 심해요. 네. 더 심한데 유튜브에는 없단 말이에요. 왜 없냐 하면 구글에서 단속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원래 막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터무니없이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러면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노란 딱지가 붙으면. 네. 이제 그런 어떤 가로세로 연구소나 보수 극우 유튜버들은 대부분 노란 딱지가 붙어 있어서 광고를 못 하는 대신에 그런 슈퍼챗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돈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돈을 슈킹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돈을 땡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이야기 드립니다. 뭐 슈퍼챗 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굳이 무리해서 하지 마십시오. 요즘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하지 마시고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열심히 봐주시고 주변에 이런 유익한 박시영 TV가 있다 좀 홍보해 주시고 그래 많은 분들이 구독대회에 동참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제보자 X가 다시 등장했어요. 예,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진짜. 박수 쳐드립니다. 예, 나경원이 네. 다시 소환됐습니다, 모처럼. 예. 한 방이 먹였는데 한 방 크게 먹였는데 이분 내공이 장난 아닙니다. 저도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10번이나 고발해도 아직도 그 피고발인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기는 소환 조사를 하느냐? 비고발인 조사 왜 비고발인 조사를 하냐? 하느냐? 그래서 뭐 그 구인영장 발부돼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경원 나가기 전까지 자기는 안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나경원이 먼저 받으라는 거죠. 정말 훌륭한 일 네,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나가는 것이 당연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채널 A가 공식적으로 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 본인들이 자인을 했는데 업무 방해가 어떻게 이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 이상한 법세련이라는 시민단체가 이거를 고발한 건데 업무 방해했다. 채널 A 기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이 제보자 X가 한 방에 먹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 체제의 지금 이중잣대, 네. 민낯,
가면 민낯을 드러내고 가면을 벗긴 거예요, 사실은.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나경원을 왜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금방금방 조사하느냐는 거 그렇죠. 하고 예. 그냥 고발한다고 다 조사하느냐. 그렇죠. 그건 너무 뻔한 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예의가. 그렇죠. 예. 그런 건 바로바로 무혐의 처리, 기각 처리를 해야죠. 그 두 가지를 잘 짚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리고 말도 멋있게 했어. 예. 나경원이 만약에 나가서 조사 이루어진다면 포토라인에 네, 같이 같이 설 용의도 있겠다. 있다. 아주 뭐, 네. 예, 끝내주는 그래서 분입니다. 예. 이런 거는 이따가 그 김영민 의원 나오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 법세론 같은 애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네. 예. 마구잡이로. 지금 그런 어떤 그 보수 쪽의 시민단체가 몇 개가 있죠. 네. 무조건 고발하는 예. 예, 그런 게 근데 있어요. 검찰 그 수사 규칙에도 그런 언론 기사를만 가지고 수사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무효화시킨다든가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잘 아시겠지만 2부에 김용민 의원, 이 유성 사태 예. 이끌어낸 장본인이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 굉장히 노하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네, 최고 전문가라고 최고 할 수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분하고 또 김필성 변호사, 원래 두 분이 같이 오랫동안 활동도 했었고 또 그 완전히 호흡이 잘 맞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따 나오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옆에 또 고일수 기자님도 조국 백서에 참여도 하셨고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일부에서 이제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흐름들에 대해서 짚어볼 겁니다. 조국 장관의 지금 재판 과정, 특히 이제 정경심, 예. 그다음에 조범동, 그다음에 조국 장관 이 세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꼼꼼히 지금 짚어볼 거고요. 일부에서는 2부에서는 아까 김용민 의원하고 김필성 변호사 함께 모셔서 좀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눌 텐데 차원이 다른 방송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예.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조국 장관의 재판 과정 관련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은 3개가 있는데요. 오늘 조범동 오촌 조카,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이 있고 이거는 1심 판결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조범동이라는 그 개인에게도 이 판결은 중요하지만 정경심 교수가 대부분 이 조범동 씨의 그 이를테면 범행의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그거 지금 기초가 주목이 되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지금 16차 공판이 진행됐고 내일 매주 목요일 날 재판이 열리는데요. 내일 이제 17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선 펀드 관련해서 펀드가 있고 표창장과 함께 입시 소위 입시 비리 그 두 축이 있죠. 네. 그래서 그 펀드 관련해서 16차 지난주 목요일 날 재판에서 재판부가 중요한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요. 일단 뭐 큰 틀만 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조범동 재판 1심 판결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재판 16차 16차, 공판 예. 진행을 했고 펀드 분야하고 표창장 입시 비리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예. 큰 틀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죠. 제가 여쭤볼게요. 예, 예. 조범동 재판에 있어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처음부터 네. 이거 돈 만지는 데니까 돈 만지는 데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횡령 부분은 아마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송인권 부장판사죠. 전임 예. 부장판사. 예, 예. 그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지급했다면 예. 일반적 대여가 아니냐. 그러니까 투자냐 대여냐. 그 논쟁 중에서 그래서 검찰이 뒤집을 만한 증거를 내달라. 예. 검찰이 좀 압박을 했죠. 예, 투자라고 주장하려면 네, 하려면 예.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게 좀 내포가 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스모킹 건이 없다. 스모킹 건이 없이 거의 끝난 재판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범동 씨에 관련해서는 그건 워낙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와 관계된 제가 거. 볼 때 거의 날샌 재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펀드는. 네, 펀드는. 예, 예. 그래서 정경심 교수 재판에 미칠 영향이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영향이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재판부가 지난주 재판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재판부는 투자냐 대여냐를 가지고 충실히 들어주는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바뀐 새 재판부는 투자냐 대여냐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다음에 소유주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공범이니까 대부분 다 공범이잖아요. 네. 공범에서는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네. 긴밀하게 이른바 범행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개입했느냐. 네. 실행하는 과정에 네. 있어서 공범이니까 개입을 했느냐는 거죠. 소유자냐 아니냐도 관계없고 지위나 역할이나 투자냐 뭐 대회냐도 관계없고 뭐 장악을 했다든가 뭐 이런 시켰다든가 네, 뭐가 있어야 하는 거죠. 같이 짰다든가 네. 그런 거를 입증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이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공범에서 원래부터 처음부터 주장하던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되니까 검찰의 접근 방식은 소유주다, 그리고 투자자다. 그러니까 모를 리가 있었겠느냐로 접근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투자자라는 거를 입증하려고 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그 횡령이라는 행위에서 뭘 했는지를 밝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헌일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밝힐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진짜 예를 들어서 이따가 얘기지만 표창장 같은 경우는 내가 정상적으로 이제 피고인이 원래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지 되지만 위조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만 아니 위조한 거 아니야. 내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거라는 걸 입증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공범의 행위 여부는 안 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오로지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조범동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범동 씨가 보인 태도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예, 그 삼촌하고 숙모, 오촌 삼촌하고 숙모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도 많이 억울하고 몇 개는 인정하겠지만 그럼 뭐 어떤 수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걸 의식하고 꼼꼼하게 하지 않는 한 그런 규모의 회사에서 이런 일탈이라든가 실수 같은 게 혹은 또 편법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인정하겠지만 대부분 다 익성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억울하다. 그리고 조국 장관과 숙모에도 미안하다라는 입장이죠. 그렇군요. 자, 그게 이제 펀드와 관련된 거고요. 예. 표창장 및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지금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재판에서? 이 재판이 제일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펀드는 주로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최근의 일이잖아요. 네. 최근의 일이고 어쨌든 알 수가 없는 모른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 표창장은 8년 전 일이란 말입니다. 2012년, 2003년에 있던 일이에요. 7, 8년 전 일이에요. 네. 그런데 아주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 표창장을 발급받는 게 어려운 일이라서 막 부탁을 하고 뭐 몇 번 다시 이런 특별한 일이었다면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대학 교수님들이 조교시켜서 뭐 하는 거는 그냥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안 나죠. 예.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썼다면 오히려 기억이 나는데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수록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시켜서 하다 2000년에 작년에 했던 거 좀 잃어버려서 다 좀 끼워와. 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쨌든 석방이 되시면서 그렇죠. 옛날 일에 대해서 좀 심적으로 좀 부담이 아무래도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심적인 것도 심적인 거지만 네. 물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어권을 위한 불구속 수사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인데요. 이 구속되어 있을 때는 뭐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지? 가물가물해. 맞춰봐야 돼. 네. 아니, 진짜 그러면- 2, 3일 지난 일도 잘 생각 안 네, 나. 밖에 있으면- 영수증 갖고 있다 이게 어디 거였지? 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알아보면 네. 전화해서 물어보면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갇혀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거의 매일 변호인이 접견을 가지만 그때까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야지 돼요.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물어보면은 몇 번만 알아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몇 달을 걸쳐서 또 좀 하루 이틀 기다려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진전이 안 되는 근데 거예요. 지금 기억이 좋아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죠. 석방되신 뒤에 네. 그때 정황들 발급받을 때 네. 누구 시켜서 뭐 어떤 과정을 하고 그때 뭐가 있었고 하는 거를 새록새록 지금 기억이 나고 있다고. 아 그래요? 예, 기억이 아주 명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예.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령 지금까지 우리가 재판을 지켜보면서도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거 뭐 어렵다고 위조 안 했으면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을 테고 그 누구 시켜서 어떤 식으로 했고 하는 걸 얘기하면 될 텐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진모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선
7, 8년 전의 일이고 그것이 6개월 동안이나 갇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계속 검찰에서 이 동료 교수라든가 그 당시 있었던 조교들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증인들, 참고인들하고 못 만나게 해요. 만났다는 것만 보이면 믿을 수 없다라고 자꾸 탄핵을 하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석방이 되고 나니까 명확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그런데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들, 조교들과 동료 교수들 등등 직원들에 예. 대해서 검찰이 워낙 조져놔가지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주 화끈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검찰 측 증인 신문, 검찰 측이 제시하는 증거를 신문하고 입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측 증인을 신문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7월 중순부터 변호인 측, 그러니까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검찰 측 예. 증거와 증인 신문이 진행되어 왔고 예. 다음 달 중순부터는 이제 피고인 측 증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정 교수 측의 증거 심사와 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점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일종의 뭐 재판 전략과 관계가 돼 있는 거니까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 측 증인이 나와도 판판이 깨진 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피고 측 증인이 나오기 시작하면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제 재판이 매주 목요일 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격주 단위로 또 금요일 날 합니다. 금요일 날 격주 단위 금요일 날 하고 있군요. 예,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조국 장관은? 2번 했는데요. 네. 이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건 여러 가지 12개인가 기소가 돼 있는데요. 나머지 대부분은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으로 기소가 됐고 근데 찌질한 건 무슨 조지타운데 저기 쪽지 시험 어쩌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중요한 게 이제 동부지검에서 수사, 나머지는 다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소위 이게 제일 이제 덩치가 큰 것이죠. 이제 이게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면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직권남용 이렇게 했다가 그게 잘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직무유기 이쪽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였던데. 예,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이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쟁점은 간단한 겁니다. 직권남용이란 것은 내가 가진 권력을 누군가를 쓸데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내가 했던 일을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근데 뭐 그건 이제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가지고 그렇죠. 있다는 그러니까 게. 이제 그게 오락가락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민정수석하고 반부패 비서관, 경찰이었죠. 반부패 비서관이 직권남용의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피해자가 특감반이 되어야 되는데 네. 특감반장인 이인걸 변호사가 나와도 네. 그거 원래 민정수석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되려면 원래는 감찰을 시작하고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종결을 지킬 것인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감찰반의 권한이라면 민정수석이 그걸 좌지우지하면 직권남용이 돼요. 근데 그게 원래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나서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청와대 감찰권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감찰반이 뭐 하는 데인지, 왜 생겼는지, 검찰의 수사권하고 뭐가 다른지 검찰하고 이걸 이제 조목조목 말씀 주셨거든요. 아직도 국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청와대 이름이 감찰반 이러니까 뭐 대단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1차 공판에서 이인걸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2차 공판에서는 검찰에 물어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고민고민하다 이인걸 변호사다. 이인걸 당시 감찰 반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냐, 그다음에 직무유기냐 하는 것은 보안이 직권남용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직무유기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끝까지 더 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조치도 수사로 갔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놓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라고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려고 예. 하는 거죠. 예. 근데 직무유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야지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중간에 중단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다 종료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가 된 종결 거죠. 처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 당사자 유재수 씨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잠적하고 이러면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인사 조치해라. 예. 그것도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합법적인.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그 말씀 중에도 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조국 전 장관이 지적한 문제이긴 하지만 되게 감찰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건 줄 알잖아요. 네네. 그런데 청와대 감찰반이 할 수 있는 감찰이라는 것은 사실 확인만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감찰 반원의 다수가 예.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나오는 수사관들이거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검찰 수사관이니까 마치 예. 진짜 검찰 안에 있었던 수사 방식대로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찰반이라는 이름, 예. 조직기구의 이름, 예. 그다음에 그 출신들이 검찰 수사관들, 네. 경찰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경찰들이 많다 보니까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감찰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뭐 큰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데 검찰 출신 비서관과 검찰 수사관 출신 행정요원들은 그 경향이 더 심하죠. 다 6급들이에요, 행정요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막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찰 반원이면서도 예. 청와대 직제상에서는 6급 행정요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정수석의 지휘하에 그게 하나의 굴러가는 직제 속에 있는 것이지 뭐 독립적으로 일을 다 혼자서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휘를 이제 받고 하는 거예요. 재작년 12월 30일 해넘긴 그 정무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나와서 행정요원이라고 자꾸 부르니까 왜 감찰반원을 자꾸 행정요원이라고 부르느냐. 네. 근데 조국 장관 얘기가 그 전에 잠깐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비서실 행정요원이 자꾸 검찰 수사관 노릇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네. 이게 문제다. 네, 제가 청와대 있어봤잖아요. 예. 행정요원이 6급입니다. 예. 6급부터 시작하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를테면 꼴통짓을 제일 많이 한 게 다음 재판에 나올 김태우, 이 사건에 시발이 된 김태우 행정요원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다 한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 감찰반은 사실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그것도 감찰 대상자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못을 박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제 청와대 내규로 청와대 직제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초대 감찰반장이 누구냐 하면 윤대진이에요. 그렇죠. 예. 소윤 예, 윤대진. 소윤, 대윤 할 때. 예. 그래서 그때 신임을 받아서 우리 정부 구성되고 나서 법무부 초대 검찰국장이 또 윤대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그 이전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막 뭐 탄핵 수사를 해서 명성을 드높였지만 결국은 참여정부 때 초대 감찰반장이었던 윤대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멤버들이 그래서 이제 지난 재판에서 실제로 이 유재수 건을 제보를 받아서 실제로 감찰을 진행했던 이모 행정요원 이모 수사관이 있어요. 그 수사관도 윤석열이랑 국정농단 수사를 같이 했던 팀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인걸 반장, 이인걸 변호사도 2012년에 그 대검 중수부에 같이 있었어요. 요 멤버들이 우리 정부 들어와서 신임을 얻어서 한 팀을 만들어서 감찰반으로 민정수석실로 들어와서 이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민정수석은 자꾸 통제하고 예. 그러지 말라고 자꾸 하고 네. 이것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벌어진 시초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통제받지 않는 그 검찰 권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은 검찰은 선출 권력, 예. 이제 통제를 좀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2부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몇 가지 더 짚어보고 일부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뭐 보시기에 뭐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습니까? 전당대회? 예, 요즘에 뭐 이낙연, 김부겸 뭐 네.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있으세요? 아니 지금 워낙 변화무쌍해서 네.
김부겸 전 의원께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건 좀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불출마를 먼저 선언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당권을 아직 장악하면 되면 당대표가 되면 2년 임기를 채우겠다. 아, 이 배수진을 좀 친 거죠. 어쨌든 일종의 그 조건부 불출마 선언이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당권에 도전하시려고 했던 네. 분들 저기 홍영표 전 원내대표하고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하고 김부겸 전 장관하고는 대선 주자니까 네. 오늘 대선 주자니까 6개월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2등 선거를 해서 6개월 뒤에 다시 대표 선거 때를 노리고 출전하는 것인데 김부겸 장관이 당선되면 2년 임기를 채우겠다니까 그 변수가 커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양강구도로 갈 가능성이 컸는데 네. 커졌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만 얘기를 할게요. 그 전당대가 너무 이렇게 거물급들이 나오니까 너무 미래 권력을 앞두고 미래 차기 대선 주자들이 몸을 푸니까 이거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 시작했는데 추경도 해야 하고 또 개혁 과제를 공수처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당권 투쟁에 몰입되는 것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된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는 당은 원래 좀 시끌벅적한 곳입니다. 저는 상관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77석을 이끌어가는 거대 여당을 이끌어가려면 굉장히 당대표 역할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심력이 확고해야 이 거대 여당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언론에서 막 싸움 부채질하고 뭐 요란스럽게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거 괜찮다. 첫째 이 얘기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영남 호남 대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부겸 이낙연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된 거다. 동등한 어떤 싸움이 될 정도의 영남의 세도 만만치 않다. 네. 그런 측면에서 건강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거꾸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영호남 이런 거 갈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네, 그 바깥에서 언론의 그렇게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대권 주자들이 나오는 이것이 어떤 면으로 봐도 저는 다 좋아요. 네. 이제 이낙연 총리가 대표가 되길 바라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어떤 면이 있냐면 강력한 지지를 얻는 분이 대표가 되어서 지금의 분위기를 쭉 이끌어 나가고 당을 6개월 동안이라도 다져나가는 그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낙연 총리께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뜻인 것이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 어떤 검증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또 필요한 것이죠. 정치적 리더십. 예.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필요한 그러면 것이죠.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도 예. 한 번은 겪고 가야 할 예. 어떤 과정이 아닌가. 왜냐하면 총리라는 자리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예. 당대표의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무적 현안에 대해서. 예. 그걸 예를 들면 훈련하고 예. 정치적 근육을 키워가는 과정, 저는 실제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능력을 사실. 보여줄 수도 있는 그리고 것이고. 김부겸 전 장관의 입장에서도 예. 어쨌든 대구에서 아깝게 패배하셨는데 지금 대선 지지율이 높지는 않죠. 사실 예.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면 예. 당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예. 정치적 제기하는데 예.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혹시 패배하더라도 그 근소한 차이로 근접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그것도 중요한 목표예요. 그렇습니다. 그 근소하게 만약에 이낙연 대세론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김부겸 전 장관이 도전해서 뭐 예를 들면 한 60대 40 예. 정도의 만약 1대1 구도에서 예. 했다면 굉장히 선전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 지지도 자체는 차이가 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김부겸 전 장관도 또다시 패배했다 하더라도 예. 차기 대선을 도전할 수 있는 예. 든든한 어떤 자양분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력한 주자가 한 명 있는 것보다 2명 있는 게 낫고, 네, 2명 그렇습니다. 있는 그래서 것보다 3명 있는 게 낫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도전하는 걸 개인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보고요. 예.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당대표 못지않게 최고위원들을 뽑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근데 이제 보통 최고위원들은 누가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관심 가져야 합니다. 왜냐?
김혜영 최고위원 보셨죠? 제가 다른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혜영 최고위원 보셨으니까. 그래서 최고위원들의 자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8월 달에 최고위원회 나설 분들 중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예. 이 자리에 좀 모셔서 예. 이야기도 좀 듣고 예. 그분의 정치 노선,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예. 또 궁금한 점 물어보고 해서 자질 검증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오랫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기거에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조선일보가 예. 오보 코너를 이면에 운영한다. 예. 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고일석 기자님 이름이 나왔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6월 1일 날 조선일보가 팩트 뭐 노란색으로 하면서 그 이면에 바로잡습니다를 고정란으로 하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봤는데 바로 그 신문에 6월 1일자 신문에 고일석이라는 사람이 곽상도가 이용 사람이 휠체어 밀었다고 허위 그러니까 오보가 나갔던 거죠. 네. 그날 신문에.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6월 1일자부터 이 이면에 바로잡습니다 코너에는 계속 사소한 오탈자, 다음에 뭐 그 1972년을 1976년을 썼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오탈자하고 예. 좀 뭐 중대한 오보가 있으면 오보도 다루겠다 했는데 아직은 지금 오탈자 수준이죠. 그랬다가 처음으로 바로잡고 사과한 게 바로 제 기사였어요. 네. 6월 4일 날 지난주 우리 방송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방송 들은 거야 이게. 그랬나 봐요. 지금 조선일보가 보고 있습니다. 박시영 TV.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6월 4일자에 처음으로 거기에 걸맞은 기사가 하나 나왔고요. 또 바로 그 다음 날 손혜원 의원 목포 관련 보도에 바로잡습니다가 나왔고 오늘은 뭐냐면 그 코로나 때 FDA 그러니까 미국의 FDA가 한국 진단 키트 승인했다는 게 외교부 가짜 뉴스다. 그렇습니다. 그거 오늘 바로 잡았죠. 라고 했다는 걸 그 정정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요 10일 동안에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걸맞는 기사는 3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예를 들면 그 오보를 바로잡는 코너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 않습니까? 이면 중에 조금 하단에 있는 건데 이제 조선일보 기자들 중에는 반발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멘탈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왜 이걸 하느냐 왜 하는 겁니까? 하면 뉴욕타임즈가 미국의 유력자들은 다 이게 있어요. 이면이든지 얼면이든지 고정칸에. 그러니까 이제 뭐 크기는 그때그때 다르고 뭐 할 수는 없지만 딱 이제 오탈자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고정칸이 있습니다. 그게 뉴욕타임즈 자랑이에요.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하고 네. 뉴욕타임즈는 그런 시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오탈자 이제 교정을 자기들이 자신이 있어서 오탈자 한 개 잡으면 $1 준다 이런 콘텐츠를 했다가 이틀 만에 접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뉴욕타임즈의 신뢰도를 높여온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나쁘게 말하면 흉내고 좋게 말하면 타산지석 삼아서 조선일보가 시도를 한 것이죠. 그 시도는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저도 이제 매체를 발행하고 있지만 실수나 오보나 혹은 무성이 부족한 취재로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 즉시 정정하고 실수한 것보다 더 크게 사과를 해야지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조만하게 해놓으면 보지도 않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것을 사과할 수 있는 마인드를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신뢰도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기자들이 압박이 지금 세다는 거예요. 어쨌든 네. 팩트 체크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하니까 네. 그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잡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나씩 뭔가 오보를 내왔다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매일 시켰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진짜 권력 비판형이라든가 좀 무거운 얘기는 못 쓰고 가벼운 연성 기사나 이런 것들만 많이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핑계를 좀 대고 있습니다. 핑계대고 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반 독자가 이게 매일 실리면 한쪽 입장만 갖고 듣고 취재해 왔구나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제적 반론 보도가 과연 조선일보 신뢰 강화에 도움될지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일 넘칠 것 같습니다. 넘치죠. 그거는 이면 통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는 당연히 더 그렇지만 조선일보 기자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매일 틀린 기사를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틀릴 리가 없어. 이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전제해야 더 조심하고 조심한다고 일을 안 한다고 말이 돼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조심하면서 하는 걸 두 가지 같이 해야 되죠. 그래야지 기자지. 네. 그냥 월급 받는 가치를 하는 거죠. 아무튼 조선일보도 지금 일각에서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뭔가 이미지 개선 차원이냐 아니면 뭔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냐 특히 이제 TV조선 재승인 문제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거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종편하고 평가가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위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뭔가 이 개선책을 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시고 뭐 시도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죠. 예, 시도 자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 제대로 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부 이렇게 좀 마치고요. 다시 1, 2분 뒤에 2부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모시고 할 텐데 2부 때는 질문 주시면 여기 댓글에 김용민 의원이나 김필성 변호사한테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문하실 내용을 이따 좀 듣다가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놓쳤던 여쭙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한 두세 개 꼭지 이따 발췌해서 대신 저희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